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2회에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죠. 저와 함께 과학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의 전자 배치라던가 그리고 뭐 산화 환원 문제 그리고 열 효율, 자유 낙하 운동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뒷장에 봐주시면은 우리 그 지구 시스템의 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NA가 전사가 돼서 RNA의 전사가 되고 뭐 이런 우리 유전 정보의 흐름 같은 경우도 자주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지질시대도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의 변형은 있었지만, 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가 그래프와 함께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림 자료 해석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그림 자료와 함께 봐주셔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험도 자료 해석이 굉장히 또 중요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발전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보기를 봐주시면 핵발전, 조력발전 해가지고 풍력발전, 화력발전,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때는 핵발전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뭐 풍력발전이 나왔다가 이 정의가 조금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그리고 핵발전 출제됐었고 이번에 조력발전이 출제되고 하는 정도로 조금씩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인 조차를 이용을 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조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수면의 높이를 봐주셨을 때 하루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얘기를 하고, 자, 물이 쭉 빠져나가서 하루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낮을 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우리 바로 조력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핵이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우리 핵발전이 되겠고요. 풍력발전은 우리 바람이 좀 많이 자주 부는 곳에서 이용을 하죠. 바람이 불면서 프로펠러, 그 선풍기 날개 같은 대형의 그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화력발전은 우리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핵발전 무엇인지 풍력발전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 충격량의 크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충격량의 크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리면서 충격량, 저와 함께 이제 내용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충격량의 크기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시험을 보러 들어가셨을 때 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상태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요. 자, 보기를 봐주시면 단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뉴턴이라는 것은 바로 힘의 크기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S라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단위인데요. 요거 두 개 곱해서 힘과 시간을 곱해서, 자, 시간은 초가 되겠죠. 자, 요걸 곱해서 구해주시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단위만 보고 공식을 유추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식을 공부를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시고 문제를 보신 다음에 눈치를 조금 보신 상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겠고요. 힘 같은 경우 지금 주어진 것을 봐주셨더니 10N이 되고 있죠. 10N. 시간 같은 경우를 봐주셨더니 OS라는 것은 5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시면은 50이 되겠고요. 50N에다가 초를 곱해주시면 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막대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코일의 도선에 전류가 유도가 되어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석이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석이 움직이든 아니면 코일이 움직이든 누군가는 움직여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자석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의 현상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공이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가정을 해주시고 지금 이 공이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요.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이 되고 있냐면 바로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힘까지 작용을 하고 있으니 점차적으로 속력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는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중력,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가 날 밀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이 속력은 상대적으로 좀 빨라지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황은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문제고요. 열효율도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자, 지금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효율에 대한 문제. 공식부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열효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열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열기관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열효율을 계산을 하실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기 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열기관이죠. 열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열기관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열기관이 한 2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몇 %인지 효율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숫자를 한번 넣어주시면 여기다 쓸게요.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를 봐주시면 이게 열기관일 때 공급되고 있는 것이 얼마냐면 1000입니다. 1000줄이죠. 그리고 열기관이 한 일, 요걸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1000이 있고 600이 있으니까 600을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열기관이 한 일은 W가 됩니다.
W는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1000이 공급이 됐고 여기로 600이 빠져나왔으니까 얼마의 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1000이 공급이 됐고 600은 빠져나왔으니까 얼마예요? 아, 400은 열기관이 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열기관이 한 일 같은 경우는 400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근데 100을 곱해주셔야죠. 그럼 100, 00, 00 없애주시고 00 없애주시면 40%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600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열기관이 한 1이 되기 때문에 1000에다가 600을 빼서 400을 요 W 자리 지금 열기관이 한 1 자리에 400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들을 합했습니다. 신에너지라는 것은 새로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 태양빛 이런 것들, 뭐 풍력 이런 것들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보다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태양열, 태양빛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이죠. 자,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 맞지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무래도 필요하죠.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고갈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사용하면 없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는 사용을 하게 되면 환경 오염도 시킬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원자가 전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원자가 전자라는 건 이 전자 배치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 배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그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되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참여해야 되는 친구들 3개가 되겠죠. 여기는요,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겠죠. 지금은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우리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이온 결합 물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양이온은 플러스의 성질, 음이온은 마이너스의 성질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데 철하고 구리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모두 금속 원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염화 나트륨을 한번 봐주시면 나트륨이 Na+가 됩니다. 그리고 염화 같은 경우는 Cl-가 되죠.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9번 같은 경우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에서 D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주기율표를 학습을 하셨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이 되실 거고 뭐 요거 푸시는데 오래도 안 걸리셨을 거예요. 그림 자료 딱 보시고 한 2, 3초 만에 훅 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한 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또 숨겨져 있는 또 속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사실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A가 원자 번호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자, 뒤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D 같은 경우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 앞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작고 그 뒤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메테인이라고 해서 사실 이 문제도 좀 친절했습니다. CH4라는 게 지금 주어졌죠. 그렇다면 이 C라는 것이 지금 이거 좀 크게 써볼게요. CH4. 만약에 이 그림 자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CH4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C 뒤에는 숫자가 없는데 왜 없냐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탄소 원자가 하나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H 뒤에 4가 있으니 아, H는 4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메테인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개수비는 1대4입니다.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림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난이도가 훅 떨어졌어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C가 몇 개인지 H가 몇 개인지 사실 그림만 보시고 찾아주시면 되는 난이도가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준다면 그림 자료도 삭제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삭제가 된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까지 만약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까지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를 봤는데 그림 자료를 보면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오히려 그림 자료가 있어서 쉬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앞으로 시험이 출제될 때 그림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시라면 이 그림 자료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만약에 이 그림이 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CH4,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4가 되기 때문에 탄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4개, 개수비 1대4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우리 철의 재련 과정이고요.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 반응에서 산소를 잃어 환원되는 반응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생성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좀 친절했어요. 반응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환원되는 이라고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산소를 잃어라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반응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이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좀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다면 이 반응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환원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산소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반응 전에는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요. 반응 후에 봤더니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는 반응 물질은 바로 산화철입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묽은 염산이 준비가 되어 있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들을 섞어보는 중화 반응 모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묽은 염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H+하고 Cl-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H+, Cl-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됐을 때 Na+하고 OH-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Na+ 있고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가 OH-구나. 이거 조금 크게 쓸게요. OH-.
제가 왜 다시 써드렸냐면요. O를 크게 써주셔야죠.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OH-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OH-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 같은 경우 묽은 염산에서 H+ 있고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에서 OH- 있죠. 자, 이들이 반응을 해서 H2O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우리 중화 반응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 물지질 핵산 탄수화물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바로 핵산이 되겠죠. 이 핵산 같은 경우에 종류를 생각을 해주시면 DNA라던가 RNA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정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A, B, C, D 중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소기관이라고 묻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A, B, C, D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는 누구, B는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죠. 요게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그냥 A, B, C, D만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 정확하게 누군지 지칭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찾는 연습도 앞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요거 찾으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갱이 모양이에요. 이 알갱이 모양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핵입니다. 이 세포에서 핵이 있으면 생명활동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D는 소포체입니다. 소포.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때 옛날에는 택배를 소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포 붙인다. 그죠? 그래서 이 소포 같은 경우는 뭔가 물질이 이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세포 내에 여기가 세포인데 세포 내에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 이동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소포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세포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주셨더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뿅뿅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확산 1번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A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효소인 카탈레이스 이거 공부할 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카탈레이스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요 그래프에서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없을 때 어떠한 형태인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지금 문제가 그래도 막 처음에 도입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진행되는 부분을 봐주시면 그래도 조금 친절한 편이었어요. 자, 효소가 없을 때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었다면 효소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물과 산소가 되는데 효소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서 물하고 산소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지금 뭐냐면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 여기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니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B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림 자료가 항상 개념과 같이 중요합니다. 항상 개념을 보실 때 그림 자료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림 자료 보시는 방법 또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 자료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그림 자료는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정말 개념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그림 자료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료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7번입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하고 기억이 누구인지를 찾아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말 출제가 잘 되죠. 자, 우리 DNA를 한번 봐주시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 DNA가 직접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DNA는 뭐만 하냐면 자료를 제공만 해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DNA에 이런 이제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DNA는 사실 세포의 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DNA가 핵 속에서 빠져나와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DNA가 너무 커서 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DNA에서 RNA에다가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RNA한테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사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RNA 같은 경우는 이제 핵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포질에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고 이 RNA에 있는 그 정보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해서 드디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해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염기들이 상부적으로 결합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염기들의 짝꿍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봐주시면 A하고는 무조건 T하고 지금 짝꿍이에요. A하고 T, 그죠? 그 다음에 C하고는 G가 짝꿍입니다. 그러면 C하고 누가 짝꿍이에요? G가 짝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기억은 G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도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요 DNA, 전사, RNA, 번역, 단백질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건데요. 이 먹이 그물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생물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영양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면 지금 이들 중에서 가장 하위 단계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생산자가 하위 단계고 생산자의 개체수가 가장 좀 많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하위 단계냐면 이거 조금 그림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옥수수가 가장 하위입니다. 옥수수가 하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옥수수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마치 메뚜기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갈수록 상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메뚜기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림의 위치, 배치 때문에 그냥 이쪽에 있는 거 한쪽 끝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 그림 다시 한 번씩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생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생산자 선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옥수수 4번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 무엇일까요? 우리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바로 생물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 자체가 이렇게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이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의 범주가 바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요 문제도 출제 잘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종다양성만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생태계 다양성만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 서로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빅뱅 우주론 되겠죠. 일단 이 한 점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빅뱅,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전차적으로 이렇게 팽창이 이루어졌고 현재가 이러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자, 빅뱅이 이루어지고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물리량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 점이었고 점차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같은 경우가 증가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자, 평균 밀도 같은 경우 우리 밀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는데 자, 은하가 지금 있을 때 지금 봐주시면은 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은하가 있고 지금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 현재 같은 경우가 봐주시면은 우주의 크기가 커졌고 그러면서 좀 덜 빽빽해 보이죠. 덜 빽빽해 보인다라는 건 밀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온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주 초고온이었어요. 그리고 밀도도 초고밀도. 여기가 초고온.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말 초고온.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있었던 초고밀도입니다. 초고밀도. 초고밀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주가 팽창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밀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요. 감소하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가하는 물리량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증가했어요. 기억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아닌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사실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온실기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수증기도 온실기체고요. 메테인도 온실기체입니다. 그런데 1번에 나와 있는 헬륨 같은 경우는 온실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헬륨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질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심부에서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 구조의 일부를 각각 나타냈는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 중에서 봐주셨을 때 수소보다는 헬륨이 무겁고 헬륨보다는 탄소가 무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고요. 이들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는 탄소에서 끝났지만 이들보다 더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또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이 만들어지고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철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 바로 철. 정답은 C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3번 갈까요? 두 판이 충돌해요.
지금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점차적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높이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수려면 경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겠죠.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솟아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려면 경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습곡산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우리 지금 여기에서 상호작용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갔어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냐면요. 우리 바로 기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바닷물에 녹아 들어갔어요. 바닷물은 수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들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 되냐면 바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지질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지질시대에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지질시대 중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나열해 주시면 누구냐면 성칸부리아 시대가 가장 길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니까 가장 짧은 거 아마 신생대일 거예요.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매우 번성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습니다. 우리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누가 있냐면 매화, 매머드, 화폐석,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생대에 대한 설명 맞죠? 그래서 지질시대,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지질시대, 바로 신생대.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시험을 지금 보시고 난 후시라면 이 문제에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좀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매번 시험이 이렇게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출제가 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 자료라던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고 빠지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부분을 모두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